자, 이제 기초입문 강의 마지막 시간 농지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농지법은 시험 문제가 몇 문제 난다?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어떤 내용들을 들어있을까요? 그 내용들을 보도록 하죠. 넘어가기 전에 요거 마지막으로 실패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 머무는 것이다. 맞습니까? 예, 맞다고 생각하죠. 실패라는 건 넘어지지 않는 게, 넘어지는 게 실패가 아니에요. 넘어진 자리에 그대로 머무는 게 실패죠. 그럼 실패 안 하려면 뭐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 이게 용기고 그게 실패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없는 실패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진짜 실패는 넘어진 데서 머물고 있는 게 실패라는 얘기지. 그걸 다시 극복하고 일어선다면 그걸 실패라고 말할 수 없다. 상당히 동감이 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본론 내용으로 들어가죠. 자, 농지법에서는 시험 문제가 두 문제 난다 그랬는데 먼저 출제에 대해서 내년도 예상하는 것, 즉 34회 때는 어떤 게 시험 문제 날까? 올해 개정돼서 시행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은 2021년도에 농지법의 일부가 개정됐고 그 개정된 게 올해 2022년 4월달하고 7월 말에 이때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요게 시험 문제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번에도 두 문제가 다 개정된 내용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됐다는 거. 내년에도 아직 개정된 내용 중에 시험 문제 나지 않은 것, 그것이 계속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만약에 농지법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를 꼭 맞고 싶다 그러면 한 문제는 뭐단다? 개정된 내용만 공부해도 충분할 거라는 거. 그래서 개정된 내용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정리하시는데 그거요 정리하는데 30분도 안 걸립니다. 개정된 거. 그러니까 그것만 나중에 딱 정리하고 가도 된다. 그래서 평상시는 농지법에 대해서 별로 공부 안 하고 있다가 막판에 가서 개정된 놈은 반응도 좋은데 그래도 농지법은 나중에 실무할 때는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농지 거래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도심 한가운데서 아파트 앞에서 전월세 매매만 한다면 농지 몰라도 돼. 그런데 토지를 다룰 때면 반드시 농지하고 산지 두 가지는 토지의 핵심이고 그 토지를 만약에 중개업을 하려고 한다면 농지하고 산지하고 하는 것 둘 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지법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농지법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산지도 공부하려면 산지관리법 등 몇 가지 법이 있어요. 그것도 별도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럼 농지법은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뤘을까 한번 흐름을 보죠. 제일 먼저 용어 정의들이 나옵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이 농지법에서 나오는 용어들이라 하고 나오는데 이거 중에서 특히 농지라는 개념하고 농업이라는 개념이 시험 문제에서는 집중적으로 출제돼요. 농지와 관련된 개념, 농업인이 누군지 이거 시험 문제에서 집중적으로 난다. 자, 본론 내용은 첫째, 농지를 소유하는 거, 농지를 이용하는 거, 농지를 보존하는 거 세 가지에 관한 내용이 핵심 포인트죠. 먼저 농지는 아무나 소유하지 말랍니다. 소유를 제한합니다. 원칙적으로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즉 여기서 말하는 농업 경영이라는 것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 어떻게 농사를 질 것인지 그때 농사 짓는데 어떻게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건지 다 자기가 계획을 하고 자기가 책임을 진다면 이걸 농업 경영이라고 하고 그런 자기가 농사 질 사람들만 그때 자기가 농사 진다고 해서 꼭 자기가 일손으로 다 농작업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남을 시켜서 하더라도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진다면 그걸 농업 경영이라고 하고 그 농업 경영하는 자들만 농지를 소유하는 걸 원칙으로 하자. 그리고 예외적으로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데도 농지를 소유하는 자들이 몇 명 있다라는 게 이번 33회 시험 문제에서 거기서 한 문제가 났었죠. 또 두 번째, 농지는 농업 경영 하지 않는 자 중에서도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상속농지. 자, 아버지가 농사를 짓다가 10만 제곱미터 농지를 나한테 상속하고 돌아가셨어. 그럼 나는 지금 농사 져야 됩니까? 강의해야 됩니까? 아직 강의해야 돼. 농사 지면 안 돼. 그러면 농업 경영 안 하는 거죠? 그래도 상속받은 농지 중에서 일정 규모, 원칙적으로는 1만 제곱미터까지는 내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농지 10만 중에서 1만은 내가 소유해서 남들한테 임대차, 사유임대차 시키면 돼. 남들한테 빌려주면 돼. 대신 나머지 9만은 원칙적으로 처분해야 됩니다. 다만 팔고 싶지 않다면 나머지 농지, 초과 농지 농어촌 공사에다 위탁하면 그때도 나는 처분하지 않고 계속 소유할 수는 있다. 어디다 맡기면 농어촌 공사에다 위탁하면 된다. 그럼 그렇게 안 하려면 원칙적으로 나머지 초과 농지는 처분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 이농농지. 이때 이농농지라는 건 8년 이상 농업경에다가 그만 농사 짓는 사람들, 그분들도 이농 당시 소유농지에서 일부는 자기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또 원칙적으로 1만 제곱미터.
나머지 초과 농지는 나 농사 그만 질 거야. 8년 이상 농사 짓다 그만 질 거야. 그때는 일만 전부터는 내가 남들한테 빌려줘도 돼. 소유해서. 나머지 초과 농지는 원래는 처분해야 되는데 역시 농어촌공사에다 위탁하면 나머지 초과 농지 다 소유할 수 있죠. 반면에 주말 체험 영농농지, 우리가 흔히 주말농장이라고 부르는데 저 주말 체험 영농농지, 주말농장은 원칙적으로 1000제곱미터 미만만 소유됩니다. 너무 많이 소유하지 말라라는 게 나오죠. 그럼 농지를 취득하려면 원래는 뭘 발급받아야 되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걸,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걸 누구한테 받아야 되죠?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한테 발급받아야 돼요. 시장, 군수, 구청장 하면 안 됩니다. 군수 밑에 있는 읍장, 면장이 들어가죠. 그래서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 이 사람들한테 뭘 받는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가지고 그걸 첨부해서 소유권 등기할 때 내야 되지. 그냥 농지는 원칙적으로는 그냥 매매계약서만 갖고는 소유권 등기 안 된다. 거기다가 농지 취득 자격증이라는 걸 첨부해가지고 해야 되죠. 그럼 농지증을 발급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농업 경영 계획서라는 걸 작성해야 됩니다. 내가 이 농지를 취득한다면 이런 식으로 농사 짓겠다. 이렇게 농사 짓겠다. 그때 농기구 같은 것 어떤 것들을 구입할 것이고 그때 이 농사를 질 때 누구누가 같이 농업 경영할 건지 농작업에 소유되는 사람들 누구누가 같이 농사 질 것인지 또 그런 일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다만 주말 체험 영농농지 있죠? 이거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라는 걸 별도로 작성하라고 올해부터 더 강화됐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원래 주말 체험 영농농지는 주말 농장이잖아. 저 면적은 1000제곱미터 미만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300평 정도 소유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주말 농장으로 우리가 그냥 토요일 일요일 가서 좀 거기다 뭐 고추라든지 그 상추라든지 이런 거 심어서 갖고 있는 재미 할 수 있도록 소유하게 해놨더니 저 300평 미만인 저 농지를 가지고 뭐 하는지 아십니까? 투기 목적으로 활용이 되다는 얘기죠. 어딘가가 농지가 지금 저기가 이제 개발될 것 같아. 그러면 거기 있는 농지를 사가지고 주말 농장이라는 명목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땅값이 만약에 개발되면서 뭐 몇십 배로 폭등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그 차익을 남기려고 주말 농장을 수요하는 경우가 실제로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주말 농장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투기 목적으로 쓴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현재 농지 전체 면적의 약 51%가 주말처럼 영농농지로 운영되고 있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아니다. 주말농장도 저가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올해 강화시킨 내용들이 들어갔죠. 그래서 주말체험 영농농지는 원래는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돼. 그럼 농지 발급 신청할 때 그럼 농업경영서 작성할까? 아니요. 옛날에는 그냥 농업경영 계획서 작성 안 하고 바로 그냥 농지증 발급해 주세요 라고 신청하면 바로 발급이 나왔었어요. 2일 만에 발급이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돼. 뭘 만들어야 돼? 주말체험 영농 계획서라는 걸 작성해서 그걸 제출하고 그 다음에 농지증을 발급받아서 뭐 할 때 소유권 등기하는데 첨부해야 됩니다. 그럼 저거 왜 주말체험 영농 계획서를 작성하라고 할까? 그건 이 사람이 정말로 주말농장으로 쓰고 있는지 또 주말농장을 사가지고 그 계획서대로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절차를 필요로 해서 저런 주말체험 영농계획서라는 걸 작성하게 함으로써 주말농장 함부로 취득하지 못하게 더 강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위탁경영은 뭐냐면 농사를 지려고 하는데 일손이 부족해요. 내 일손 갖고는 농사를 못 져. 그래서 남한테 그걸 다 맡기거나 아니면 일부 좀 일손을 빌리는 거 그걸 뭐란다? 위탁경영을 한단다. 즉 농지를 내가 농사 짓는 건 맞는데 내 일손이 부족하니까 남들한테 좀 일손 좀 빌리자 할 수 있는 걸 위탁경영을 하는데 어떤 때 위탁경영 할 수 있을까?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농지 처분에 관한 게 나오죠. 이거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던 농업인이 더 이상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다면 그 농지 뭐라는 얘기야? 처분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처분하려고 내놨는데 도대체 사러 오는 사람이 없어. 그때는 뭐 할 수 있죠? 농어촌공사에다가 내 농지 사주세요 라고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팔려고 내놓지도 않고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팔어! 라고 처분명이 내렸는데 안 팔어. 왜 안 팔죠? 조만간에 여기 신도시 개발한데 그럼 농지값이 몇십 배가 뛸 건데 왜 미쳤다고 내가 미리 파느냐? 안 팔겠대. 버티는 자 있어. 그 자는 처분할 때까지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반복적으로 부과시키는 걸 이행 강제임이라고 한단다. 어디 있었죠? 건축법에서 이행 강제임 있었죠? 똑같이 농지 처분 명령을 내렸는데 처분 안 해?
처분할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부과시킨 걸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이런 것들이 어디에 나온다? 농지 소유에서는 저런 내용들을 쭉 다루더라 이 얘기죠. 자, 두 번째, 그 농지를 이용하는데 어떻게 이용한다? 자기가 농사를 지어야 될 사람이 농사를 안 지면 누굴 지정한다? 대리 경작자라는 걸 지어줘. 네가 농사 안 져? 그럼 대신 농사지다 지정해서 그 사람 보고 대신 농사짓게 하겠대. 대리 경작제도 있고, 임대차 제도는 농지는 옛날부터 조선시대 때도 보면 그냥 우리가 소장농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지주, 땅 주인, 소장농 이런 관계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주가 수확량의 거의 7, 80%를 가져가고 그 수확한 양의 20, 30%만 그 소장농한테 주니까 소장농은 맨날 굶주림에 허덕일 수밖에 없고 주인은 맨날 배 뚱뚱 두들기면서 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차 제도라는 걸 새로 개정을 했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권자 보호하는 개정이 있죠? 그걸 마찬가지로 농지법에서도 일부 도입한 내용이 있는데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들어간 내용들이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자, 농지 보전은 두 가지 방법으로 보전하죠. 어떻게 하면 농지를 보전할 수 있다? 첫째는 농사만 전담으로 짓는 지역을 정합니다. 그래서 농지를 보전하자. 그 농사만 전담으로 짓는 지역, 바로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걸 지정해서 여기는 농사만 짓자 함으로써 농지를 보전합니다. 그건 다시 둘로 나눠지네.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둘로 나눠집니다. 농업진흥구역은 말 그대로 진짜 농사만 짓자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딴짓 하지 말래. 오직 농사 짓는 거로 쓰래. 그게 원칙입니다. 반면에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에 농사 지으려면 물이 들어가잖아. 그럼 용수원 확보. 물줄기가 중간에 다 물을 뺏어버리면 농사 짓는 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 용수원 확보. 또는 오염된 물이 들어가 버리면 농사 짓는데 농작물이 다 오염되니까 거기다 수질 오염을 이제 방지하기 위한 이런 구역을 지정한 걸 뭐란다? 농업보호구역을 지정해놓고 그 상류지역은 농업보호구역, 하류지역이 농업진흥구역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둘 합쳐서 농업진흥지역이라 하자. 또 하나는 농지를 보전한 방법은 농지 전용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면 됩니다. 즉 농사 지으려고 하는 자가 농사 짓는 목적 외에 다른 짓을 하려는 것. 예를 들면 농지를 까뭉개고 거기다 공장을 지으려고 한다. 거기다 주택을 지으려고 한다. 이게 농지 전용이거든요. 함부로 하지 못하게 농지 전용할 때 어떤 때는 허가받고 어떤 때는 협의하고 어떤 때는 신고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다 잠깐만 썼다 할 때도 일시사용 허가받아야 되고 일시사용 신고 등을 해야 되고 또 농지를 전용해서 다른 용도로 쓰게 된다면 그만큼 농지가 사라진 것만큼 새로 농지를 갖다 조성하거나 하는 돈을 내놓는데 그때 농지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시키는 농지보전 부담금이라는 게 있더라. 그 농지보전 부담금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 등등을 이 농지보전 쪽에서 다루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를 보면은 두 문제 난다 그랬죠? 자, 농지 소유는 거의 한 문제가 매년 납니다. 용어정의에서는 약 3년에 한 문제 정도 납니다. 거기는 농지 이용은 이것도 한 2년에 한 번꼴로 그래서 농지 소유는 거의 매년 내고 농지 이용도 한 2, 3년에 한 번, 농지 용어정에서 이것도 2, 3년에 한 번, 그리고 합쳐가지고 한 문제. 결국 농지수에서 한 문제, 용어정의하고 농지용에서 합쳐서 한 문제 정도 그런 식으로 주로 출제되고 여기는 농지보전에 관한 농업진흥지역이나 농지전용에 관한 거 특히 농지전용에 관한 건 한 7, 8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나니까 여기는 농지전용은 극히 중요한 거 한두 개만 빼놓고는 배울 필요 없어. 이건 거의 보지 않는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은 누가 지정하지? 지정권자가 하는 거. 그것만 조금 날 뿐이지 거의 이것도 출제되니까 교과서는 이것도 생략하면 됩니다. 그래서 농지법은 보통 농지 소유하고 농지 이용에 관한 거 용어정의, 농지 소유, 농지 이용 여기 파트에서 대부분이 출제되니까 여기만 공부하면 되는데 이것도 너무 많다 싶으면 뭐라 하는 얘기입니까? 우리 올해 개정돼 가지고 올해 2022년도에 시행되고 있는 거 그게 2023년도에도 내년 34에도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그걸 중심으로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세워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지법은 너무 깊이 있게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개정된 내용 중심으로 해서만 여러분들이 공부해도 내년에 한 문제는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올해 시험 문제 났던 건 아까 여기 농지 소유 제한에서 한 문제 났다 그랬죠? 그리고 또 한 문제는 어디서 났느냐? 농지 전용 맨 뒤에 가면 농지 원부에 관한 게 있어요. 이 농지 옛날에는 원부였고 농지 지금 대장이라고 합니다. 이게 농지 대장에서 한 문제가 났어요. 근데 농지 대장은 거의 교수님들이 예측을 못했을 거야. 농지 대장은. 저도 여기는 강의할 필요가 없다 생각해서 안 했더니 그걸 내버렸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강의를 했었거든요. 사실은 어디서 했느냐면 공인중개사 강의가 아니고
국토교통부 연수원이 저 제주도 서귀포에 있습니다. 거기에 국토교통 인재개발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공법상 권리분석에 관한 강의가 있습니다. 즉 경매물권에 대한 강의인데 민법상, 사법상 권리분석이 있고 공법상 권리분석이 있는데 그중에 공법과 관련된 권리분석을 제가 강의하는데 농지와 관련된 거, 산지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개발하는지 그걸 설명하는 데서 농지와 관련됐을 때 종전에 있던 농지원부와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농지대장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건지 그 차이점을 쭉 설명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 내용이 이번에 농지대장이 요 관한 내용이 이번 우리 공인지적에서 시험에서 출제됐는데 어쨌든 이거는 이번에 시험 문제 났고 그다음 나머지 개정된 내용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거 그것들은 중점적으로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본론 내용들 한번 간단하게 몇 가지들만 정리하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용어 정의에서 뭘 보고 농지라고 할까? 자, 농지가 뭐랍니까? 농지란 전답 과수원. 전답 과수원이 뭐죠? 우리 법적 지목은 총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건데 지적법에 가보시면 법적 지목이라는 게 있고 그 지목을 몇 가지로 나눴더냐? 28가지로 분류하겠습니다. 법적 지목은 28가지. 전답 과수원, 잡종지, 목장용지 등등 해가지고 총 28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전답 과수원. 이 저는 밭전자죠? 논답자죠? 논, 과수원 이런 걸 뭐라 부른다? 저게 원래는 법적 지목으로 따지면 저게 농지예요. 전답과수원이. 그런데 이런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그랬습니다.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뭐가 농지란 얘기야? 실제로 뭐겠어?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일정한 다면생 식물을 재배지로 이용된다면 일단은 다 물어보자. 농지라고 하자. 즉 농지는 법적 지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현상상 농작물을 경작한다. 일정한 다년생 식물을 재배한다. 그럼 그건 농지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다만 거기다가 추가되는 게 있어. 만약에 일정한 그 농지에다가 계량시설, 생산시설을 설치한다면 저것도 농지로 보자. 계량시설, 생산시설. 대표적인 거 계량시설, 유지, 물 웅덩이. 즉 농사 지을 때 둥벙이라고 있어요. 즉 물 같은 게 없을 때 그 웅덩이에다 가둬놔가지고 농사 지을 때 필요하다면 그걸 논에다가 물 대려고 만든 웅덩이, 그 유지 또는 양배수시설, 물을 끌어들이고 뺀다는 시설, 수로, 물줄기 흘러가는 거, 농로, 경운기나 트랙터 지나가는 거, 또 제방뚝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농지 개념으로 보자. 더 나가서 농작물 경작지나 다른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설치한 고정식 온실, 고정식 온실이 요 그림이에요. 요거 우리는 쇠로다가 이렇게 철골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유리 같은 거로 이렇게 끼워가지고 우리 올증에 온실 같이 만드는 걸 고정식 온실. 또 버섯재 배사, 이거네 버섯 기르는 거, 버섯재 배사,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죠? 비닐하우스 또는 축사, 돼지, 소 기르는 축사, 곤충 사육사, 곤충 사육사도 이건 농지예요. 조심하십시오. 곤충을 기르는 사육사가 그 집이 왜 농지일까? 곤충은 무슨 곤충이다냐? 아무 곤충이 아니에요. 바로 이런 거죠. 이런 거 군뱅이 같은 거. 그럼 저 군뱅이 같은 건 뭐에 필요한 거죠? 단백질입니다. 군뱅이 같은 걸 길러가지고 그걸 고단의 단백질이거든요. 저 단백질로다 여러분들 얼굴에 화장 같은 거 하는 미용제로 있죠? 그것도 쓰고 또 우리 음식, 식품 그 속에도 들어갑니다. 그런 걸 재배하고 있다, 기르고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저런 걸 기르고 있다면 그런 고정식 온실 또는 축사, 곤충 사육사 이런 것도 다 그런 농지에 들어가고 간이 퇴비장 또는 농막으로 아십니까? 농막? 우리 농지 같은 데다가 잠시 휴식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주택같이 생긴 거. 근데 주택은 아니야. 주택 형태로 지었을 뿐이지 주택으로 말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런 농막, 이 농막도 뭘 본다? 있는 땅, 그것도 농지. 간이 저온 저장고 또는 간이 액비 저장고 등인데 이런 걸 다 농지라고 보자 이렇게 돼 있죠. 반면에 농지에서 제외되는 것들이 있어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지금은 하나만 볼까요?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는 농지가 아니다. 초지가 뭐죠? 대관령에 가보면 그 소나 또는 이런 말들의 먹이감으로 쓰려고 이걸 기르죠. 그래서 가을에 그걸 전부 다 이제 다 추수를 해가지고 그걸 건초 말려가지고 겨울철에 소나 말 먹이로 쓰는 거. 이게 초지 아닙니까? 이 초지를 재배하고 있는 땅. 그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인데 이 초지는 농지다 아니다?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초지는 뭘까? 산에다 재배하고 기르고 있을까? 그럼 산지일까? 초지가 자라고 있는 그 땅은 산지일까? 아닙니다. 농지도 아니고 산지도 아니고 초지는 초지일관 초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농지와 관련된 법을 농지법이라고 하죠.
산지와 관련된 걸 산지관리법이라고 합니다. 농지와 관련된 건 농지법, 산지와 관련된 건 산지관리법. 그럼 초지와 관련된 건 초지법 따로 있죠. 그러니까 초지는 농지도 아니고 산지도 아니고 제3의 영역 별도로 초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지는 초지일관 초지일 뿐이다. 농지도 아니고 산지도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농지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럼 두 번째는 이거 농업인이라는 개념을 정리합니다. 자, 농업인이 되려면 다음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속해야 농업인입니다. 첫째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단연생식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자, 아니면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면 이자도 뭔다? 농업인. 일단 농업인이 되려면 농지 면적이 얼마야 돼? 1000제곱미터 이상은 농사를 져야 농업인을 할 수 있더라. 면적이 너무 작으면 그거는 주말체험 영농농지, 그냥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주말 농장이지 그걸 농사를 직업으로 한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최소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은 농사져야 농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만 종사해도, 즉 자기가 농지에서 농사짓는 게 아니라 그냥 농업에 종사하는 게 1년 중 90일 이상만 종사해도 그것도 농업이라고 보자. 자, 반면에 농지에다가 330제곱미터 이상 되는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이런 것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단연생식물을 경작 재배하면 그것도 농업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논밭은 1000제곱미터 이상 돼야 농업인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같은 이렇게 하는 건 그거는 330 이상만 하면 농업인이 된다는 얘기죠. 저걸 평으로 따지면 원래는 300평 이상 밭이나 논에서 농사지면 농업인,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는 100평 이상만 되면 농업인, 이 말을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330 이상 되는 이렇게 둘로 구분한 거다. 330이라는 건 평으로 따지면 100평이에요. 한 평은 3.3제곱미터거든요. 이것도 기본적인 여러분들 숫자야. 한 평은 얼마란다? 한 평 이코로 330제곱미터라고 한단다. 아니, 33.3제곱미터라고 한단다. 한 평이 3.3제곱미터입니다. 그럼 3.3이라는 이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거냐? 원칙적으로 가로 곱하기 세로로 본다면요, 이게 1.8m, 1.8m예요, 사실은. 물론 1.8m, 1.8도 곱하면 3.3이 안 돼. 3.24? 뭐 이 정도 3이 조금 안 돼요. 3.3이 좀 안 돼. 그래도 이게 원칙으로는 한 평의 개념으로 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1.8m, 1.8m라는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 한 평의 개념을 왜 저렇게 만들었는지 여러 가지. 이 평이라는 개념은 벌써 수천 년 동안 내려오고 있는 거거든. 중국에서 쓰던 용어니까. 이게 수천 년 동안 내려왔는데 뭘 기준으로 했을까? 그건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땅에 누웠을 때 차지할 수 있는 최대 면적이다, 이런 뜻을 갖는데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차지할 수 있는 최대 면적 1.8m. 야, 1.8m면 좀 키가 큰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옛날에는 수천 년 전에는 지금보다 사람들 키가 더 컸었대요. 그래도 조금씩 줄어들었다가 요새 다시 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일단 구척, 장신, 뭐 우리 무협지 같은 데 보면 구척, 장신 뭐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는 1.8m가 기본. 따라서 1.8m라는 개념은 한 사람이 땅에 둘 수 있는 최대 면적을 말한다. 결국은 아무리 쭈질하고 아둥바둥하고 이 세상 산다 하더라도 돌아가실 때는 한 평 땅밖에 못 가지고 가는 걸 뭘 그렇게 아둥바둥거리고 사느냐라는 그 말과 일맥하는다. 상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평의 개념은 3.3m로 이해하시면 되고, 정확히는 3.3이 아니야. 그래서 보통 3.3으로 정리하시고, 그게 바로 330제곱미터라는 건 바로 100평을 말한다, 그런 의미죠. 따라서 일반 논밭은 1000제곱미터 이상,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은 330 이상만 농사진다면 그자도 농업인이죠. 근데 세 번째는 대가축 2도, 중가축 10도, 소가축 100도,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는 자를 뭐라 부른다? 이것도 농업인. 더 나가서 1년 중 120일 이상 축사업에 종사하면 그것도 농업인을 합니다. 가만히 있어봐. 농업인을 따지는데 자기가 농업에 종사하는 건 1년 중 90일 이상만 농업에 종사하면 농업인이야. 그죠? 근데 축산업에 종사하는 건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해야 농업인입니다. 결국 농업에 종사하는 거랑 축산업에 종사하는 걸 합쳐서 농업인이라고 하는데, 축산업도 농업인이야. 왜 그러죠? 우리가 축산농가란 말을 쓰잖아. 축산농가. 축산업 하면 농업인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축산농가, 그것도 농업인이죠. 근데 농업에 종사하는 건 90일, 축산업에 종사하는 건 1년 중 120일이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진흙 밟고 돌아다니는 건 1년 중 90일만 밟으면 농업일이지만 소똥 밟고 돌아다니는 건 1년 중 120일은 밟아야 농업일이다. 결국 소똥 밟고 돌아다니는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더 차별대우가 있다. 저 차별대우하는 거죠. 90일이나 120일이니까 그 숫자를 기억합니다. 근데 문제는 대가축, 이두가 뭐죠? 소나 말 같은 거 2마리 이상 기르면 농업이냐. 자, 중가축, 십두, 돼지라든지 염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10마리 이상 기를 때. 소가축, 우리 토끼 같은 거 있죠? 그런 작은 것들, 그거는 100마리 이상 기를 때. 가금은 닭이나 오리 같은 거, 그건 1000마리 이상 기를 때. 꿀벌은 봉분 하나가 1군이거든요. 즉 여왕벌 한 마리 들어가서 이렇게 머리 하나로 이렇게 집을 이루는 거, 그게 1군인데 그 몇 개 이상? 10개 이상을 지금 꿀벌을 기르고 있다면 그자도 농업이라 이러한 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춘소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면 농업인합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결정적인 농업인의 개념에 허점이 있습니다. 어떤 허점이 있을까요? 보실래요? 자, 내가 지금 뭘 기르고 있다냐? 첫째, 소 1마리 기릅니다. 돼지 9마리 기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끼 한 90마리 기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금, 닭 800마리 기르고 있습니다. 꿀벌 7개 기르고 있습니다. 7군이 있습니다. 나 농업인이다 아니다. 아니랍니다. 아니 세상에 저렇게 저 많은 것들을 다 하고 있는데도 난 농업인이 아니랍니다. 왜요? 저 10가지 것 중에 최소한 한 가지 요건은 갖춰야지만 농업인이지 저 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못 갖추고 있으면 야, 다 하고 있는데 이거 다 하고 있는데도 하나도 그 중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건 농업인이 아니래요. 저는 저 개념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소 1마리 기르고 돼지 9마리 기른다면 이것도 소 2마리 기르는 것보다는 돼지 9마리 기르는 게 더 힘들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거기다가 토끼는 몇 마리 기른다고? 90마리 기른다고. 그럼 요것만 길러도 소 1마리, 돼지 9마리, 그다음에 토끼 90마리 길러도 또 닭은 갖다가 한 700마리 기른다. 그러면 저 사람이 농업인이 아니면 도대체 누가 농업인이야? 저런 개념 정리는 다시 말하면 2가지 또는 3가지 이상을 이렇게 복합적으로 한다면 저 요건을 2분의 1로 감액시키거나 해가지고 농업인 요건을 충족해 주셔야지 지금 저것 중에 하나라도 충족 못한 농업인이 아니라 저런 꽉 막힌 벽창호 같은 저런 법은 저는 대단히 잘못됐고 당연히 개정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아직은 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것만 저도 이 조건 중에 하나는 갖춰야 돼. 자, 마지막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또 120만 원 이상인 자가 농업인이래. 이때 농업경영이 뭐라고 그랬냐? 요거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이용하는 거. 즉 어떻게 농사를 질 건지 그것도 자기가 고민해야 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지가 지면 이걸 뭐라 부른다? 농업경영이라고 표현하는데 자기가 농사져 가지고 얻어진 그 농산물을 팔았더니 연간, 월간이 아니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이면 농업인합니다. 그럼 저걸 다시 환산해 볼까요? 월간 판매액은 얼마입니까?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이니까 월간 판매액 10만 원. 그럼 판매액이 10만 원이니까 순수익은 얼마일까? 50% 남는다 가정하더라도 그래도 5만 원밖에 안 됩니다. 한 달에 5만 원 벌라고 농업인을 합니다. 저런 농업인을 뭐란다? 굶어 죽기 십상인 농업이라고 개념하죠. 근데도 농업인이래요. 저렇게 현재 법적으로는 개념 정의를 하고 있다. 자, 그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밖에 나머지 개념들은 나중에 본론 내용 볼 때 그때 정리하도록 하고. 자, 이제 두 번째. 본론 내용에서 이제 농지 소유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농지는 아무나 소유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원칙적으로 뭐 하는 자?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사를 지을 그 사람들만 농지를 소유한다. 그걸 뭐라죠?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만 농지를 소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데도 소유할 수 있는 예외가 있어요. 그 중에 이번에 시험 문제가 난 게 뭐냐? 바로 주말체험 영농 농지입니다. 이 주말체험 영농 농지는요, 중요한 게 뭐더냐? 옛날에는 어디서만 있었더냐? 주말체험 영농 농지는 하여튼 1000제곱미터 미만만 되면 어디 있는 거지 다 주말체험 영농지로 내가 살 수 있었어. 근데 법이 개정돼가지고 아까 나오는 농업진흥지역 있죠? 그 농업진흥지역 내외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농지는 주말체험 영농농지로 취득할 수 없다라고 법을 확실하게 박아놨습니다. 결국 주말체험 영농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에서만 주말체험 영농지를 취득할 수 있지.
그 농업진흥지역 내에 있는 농지는 절대로 이제는 주말체험 영농농지가 될 수 없다라고 못 박았다는 거. 그것이 첫 번째 중요한 거. 그게 시험 문제 났던 거고요. 또 너무 많이 소유하지 말라 했었죠. 그래서 상속농지, 이농농지, 주말체험 영농지는 각각 소유 면적이 한정되는데 그중에 주말농장은 1000제부터 미만만 소유합니다. 만약에 1000제부터 이상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아까 농업인에 들어가. 그러니까 농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1000제부터 미만만 소유한다라는 조건이 주말체험 영농농지죠. 또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때 뭘 작성해야 된다? 농업경영계획서나 주말체험 영농계획서라는 걸 작성해서 농지증을 발급받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 이제 위탁경영이라는 건 자기가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들한테 좀 일당을 줄 테니까 와서 일손 좀 도와주세요 하는 것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위탁경영의 개념입니다. 자,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더 이상 소유할 수 없는 사유가 왔으면 농지 뭐라 했죠? 처분하라 그랬어. 그랬더니 여기 보세요. 지리산 버스 종점에서 여기서 내려가지고 걸어서 몇 시간 동안 들어간다? 저 지리산 산 쪽으로 6시간 걸어 들어가는 이 산 속에 뭐가 있습니까? 농지가 있답니다. 어디서 내려? 지리산 버스 종점에서 내려가지고 산 속으로 걸어서 6시간을 걸어 들어갑니다. 거기는 농지랍니다. 자, 내가 농업경에 이용하지 않으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하라고 처분 명령을 내렸어. 팔려고 내놨죠. 각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내놨더니 사러 오는 사람이 있더냐? 누가 저 6시간 들어가는 산속에 있는 걸 누가 사겠습니까? 가끔 가다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오는 사람은 누구죠? MBN에 나오는 나는 자연인이다. MBN에 나오죠? 나는 자연인이다. 그 사람들이 사러 올까? 아무도 사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은 팔 수가 없어. 그래서 그때는 한국농어청구서에다 저 농지 사주세요 라고 그때는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처분 명령을 받고도 처벌하지 못하는 자는 농어청구서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죠. 또 하나는 자, 처분할 사유가 됐어? 처분하라고 했더니 안 판대요. 왜요? 왜 지금 내가 팝니까? 한 2, 3년만 더 버티면 이 농지값이 몇 배가 더 오를 수 있는데 안 팔겠대. 그 사람은 처분할 때까지 일정한 금전적 부담 뭐라고 했죠? 농업 어떤 이행 강제금이라는 걸 이걸 부과한다. 처분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부과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1년에 한 번이야. 그런데 이 부과 금액이 종전에 있던 법하고 확 달라진 게 있습니다. 종전에는 개정되기 전에는 공시지가 기준의 100분의 20을 부과시켰었어. 자, 무슨 금액? 조전에 이해가지면 공시지가 기준을 합니다. 이 공시지가 기준의 100분의 20을 1년마다 부과했었어요. 근데 개정된 건 공시지가하고 감정가격 중에서 더 높은 금액에 보통 감정가격이 훨씬 더 높겠죠. 그거에 100분의 25를 부과한다. 이렇게 법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럼 종전에는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이니까 공시지가가 예를 들면 제곱미터당 그 10,000원이라면 10,000원의 20%니까 2,000원이죠. 그럼 2,000원 곱하기 위반한 면적, 그 처분하지 않고 있는 면적, 그걸 곱해서 그걸 부과했는데 이제는 감정가격하고 공시지가 중에 더 높은 금액, 그게 100분의 20을 해요. 자, 공시지가는 10,000원인데 감정가격 얼마인지 아십니까? 10만 원도 수두룩합니다. 실제로 현재 공시지가 농지가 10만 원, 만원짜리가 거래 가격은 10만 원, 어떤 건 1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감정 가격으로 하면 그 100만 원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100배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럼 그 10만 원만 한다더라도 그 10만 원에, 제곱미터 10만 원에 100분의 25니까 얼마죠? 무려 2만 5천 원입니다. 아까는 만 원에 25%니까 20%였으니까 2천 원. 지금은 10만 원에 25% 2만 5천 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죠. 그 금액을 이제는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거의 감정가격은 공시지가의 10배, 20배, 100배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금액에 25% 부과한다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예전에 부과된 건 아예 차원이 달라지게 많이 부과하겠다고 이렇게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제는 농지에 대해서 처분명령이 떨어지면 처분해야 되지 안 팔았다가는 무려 감정가격의 100분의 25가 부과된다는 이걸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개정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제 농지 이용은 뭐죠?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대리경작제하고 임대차 제도가 있다 그랬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여기까지만 공부하면 돼요. 나머지 농지 보존해 가는 건 거의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대리경작 제도가 뭘까?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스토리를 한번 보죠. 스토리입니다. 여기 농지를 가진 사람이 있었어. 이 사람이야. 지금 도포자락 입은 이 사람이 원래 이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입니다. 그럼 농지 소유자나 임차인이 자기들이 농사 져야 되잖아. 그런데 농사를 안 짓겠답니다. 이번에는 여기다 모를 갖다 심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을까?
원래는 마누라하고 둘이 같이 여기서 농사했어. 이 사람이 여기서 마누라하고 같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마누라가 백날 농사 잡았자 돈도 안 되는 거 괜히 고생만 하고 앉아있어서 싫대. 그래서 뭐 하겠대? 아들내미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아들내미 집으로 가겠답니다. 왜 가? 그랬더니 거기 가서 공인중개사 공부해가지고 중개사증 따가지고 차라리 부동산업을 하겠답니다. 농사 안 짓겠답니다. 그래서 아들놈 집으로 다 마누라가 떠나버렸습니다. 누구만 남아있습니까? 남편 혼자 남아있습니다. 남편이 혼자 농사 지으려고 했더니 이 논에 그 농사 짓기가 만만치 않죠? 혼자 짓기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열받으니까 여기 느티나무 있죠? 요 느티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여기서 뭐 하겠다? 여기서 막걸리나 마시면서 저기서 쭈그리고 앉아서 그냥 놀더란 얘기입니다. 자, 자기 농지고, 그죠? 지가 농사 안 짓던 그건 자기 맘이니까 문제가 없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 사람이 농사를 안 지면 여기는 뭐만 자랄까요? 저 논에는 뭐가 자랄까요? 혹시 농사 짓는 접으신 분들 논에 원래는 벼를 심어야 되는데 그 벼가 안 자라고 있어. 그럼 뭐가 자랄까? 내버려두면 바로 얘들이 자랍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피라는 겁니다. 뭐란다? 피. 벼하고 피하고 달라요. 피는 그냥 자풀이죠. 저게 엄청나게 빨리 자랍니다. 우리 어릴 때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학교에서 저 5월달 되면은 그 벼 이제 못 심는다고 그러죠. 그 못 심고 나면 조금 있다 우리가 학교에서 그때 이제 단체로 다 그 논에 갑니다. 일렬로 쫙 써가지고 뭐 하는지 아십니까? 쭉 걸어가면서 그 모심은 옆에 조금 더 크게 자란 것들, 모에 비해서 거의 2배로 큰 것들이 있으면 무조건 다 뽑아버리랍니다. 그게 뭐야? 피입니다. 피는 번식력도 엄청나고 그 자라는 것도 엄청나게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벼가 그 피에 쳐가지고 이 벼가 자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피는 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던 피가 여기에 피가 자란다는 얘기죠. 그럼 이 피가 여기만 자랄까요? 아닙니다. 저 잘 자라는 저 피가 저기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농경지로 다 퍼져나가서 주변의 농경지를 뭐 만들어 본다? 피바다를 만들어 버리더라. 이게 문제인 거죠. 피가 그 논에만 자라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논으로 다 번져나가잖아. 그러니까 주변의 농경지를 다 피바다로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건 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전체 문제가 됐죠. 그럼 누가? 시장운수 구청장이 누구한테? 이 농지 수의자한테 야 마누라가 도망갔다고 해서 그렇다고 네가 농사 안 지면 남에 있는 농경지가 피해 입으니까 농사 좀 져! 라고 농사지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도 이 남자는 뭐죠? 들은 척도 안 하고 막걸리만 마시고 앉아있습니다. 그때는 뭐 한단다? 전체로 해서 시장운수장이 이 농지에서 대신 농사 지을 수 있는 대리 경작자라는 자를 그 자를 여기다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 대리 경작자는 농지 소유자나 임차인이 지정하는 게 아니고 누가 지정한다? 시장운수 구청장이 내가 농사 안 지니까 내가 지정해서 그 사람은 농사 짓겠다. 대리 경작자는 그렇게 지정한다는 거. 그럼 대리 경작 기간은 원칙적으로 따로 정하면 3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대리 경작자로 시험하면 3년간은 저기서 최소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 대리 경작자가 농사져서 얻어진 수확량 있잖아. 그 수확량 누가 가져야 됩니까? 대리 경작자가 농사 지가 다 가질까? 안 되죠. 아무리 그래도 지 건 아니잖아. 그럼 뭘 내야 돼? 최소한의 그거에 대한 임차료 개념은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누가 주한테 줘야 됩니까? 대리 경작자가 이 소유자나 또는 임차인에게 그 일종의 대리 경작에 관련된 소장료를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얼마를 소장료를 갖다 줘야 될까? 대리 경작할 때 그 경작에 관련된 요금은 얼마 갖다 주죠? 100분의 10을 지급합니다.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지급하라 라고 됐습니다. 이때 100분의 10이라는 게 10% 아닙니까? 이 10%를 우리 뭐라 부른다? 저걸 11조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1조. 자, 교회 다니신 분들, 예수 믿는 분들은 뭐라 하죠? 11조라는 개념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얻어지는 그 수확량의 10%는 하나님 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한테 갖다 바치라는 게 11조 아닙니까? 10분의 1. 바로 이거죠. 이 원래 이건 이 소유자나 임차권자 아닙니까? 이거 농사가. 대리경작자가 대신하면 원래 있던 소유자나 임차인에게 그 사람에게 11조를 갖다 바쳐야 된다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임대차 제도에서의 핵심 뭐냐? 자, 임차인하고 임대인의 관계를 보죠. 지금 여기 옛날에 우리 이거 누구 그린 거에 보면 여기 누구는 임대인은 저 지주는 저기 앉아가지고 그저 따끈따끈한 방에 앉아가지고 지금 담배나 뻑뻑 피우고 있고 누구는 이 소장농 이 사람들은 뒤지라고 농사진 거 싣고 와서 지금 주인 그 곳간에다 갖다 채워놓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소장농 관계에 있는 것이죠. 자, 이거 뭐 하자는 얘기야? 아무래도 안 되겠대. 그래서 임차권자를 보호하려고 계약의 방법이라든지 대항력 같은 걸 갖춥니다. 무슨 말이냐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원래 문서로서 체결하라고 요새는 요구합니다. 옛날에는
주인하고 그 소장농하고 같이 그냥 구두계약해서 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아니래.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대. 그럼 왜 서면계약을 할까? 그 서면계약한 계약서를 임차인이 들고 누구한테 한다?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한테 갑니다. 가서 뭐라죠? 요거 임대차 계약서에 대한 확인도장 찍어주세요. 라고 그에 대한 검인도장을 받는 거죠. 확인도장 받아가지고 농지를 인도받으면 주인으로부터 이 임차인이 농지를 넘겨받죠? 인도받으면 그 다음날부터 무슨 효과가 있다? 제3자에게 효력이 발생한답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원래는 제3자에게 내 권리를 주장하려면 부동산에 대해서는 원래는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가 먼저 올라가야 그 사람의 권리가 보호되거든. 근데 이건 등기 안 해도 그 등기한과 똑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언제부터? 그 가서 시장구청 업자한테 확인받고 그 다음에 농지를 인도받으면 그 다음날부터 어떤 효력? 설령 내가 등기부에다 그 내 권리, 즉 임차권자의 권리를 거기다 등기하지 않았어도 그때부터는 등기한과 똑같은 효력이 제3자에게 발생하기 때문에 내가 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민법하고도 결부되는 거니까 나중에 정리하도록 하죠. 그래서 임대차 기간은 원칙은 3년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3년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5년 이상으로 하는 것도 있죠. 대표적인 게 뭐죠? 임대차 기간을 3년 이상이 아니라 5년 이상 해야 되는 거. 예, 어떤 농지? 인삼기를 이런 농지. 그 인삼을 재배하고자 하는 그 농지 있잖아. 그 임대차 계약은 3년만 하면 인삼 3년 길러봤자 그거 돈 됩니까? 안 돼요, 그거. 그냥 우리 술안주로 써 고추장 찍어 먹는 그 정도밖에 안 되지. 그게 우리가 뭐 보신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이렇게 굵은 인삼은 안 되잖아. 최소한 5년건, 6년건 이상은 길러야지 그게 쓸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삼 같은 걸 재배하는 그런 농지는 최소 임대차 기간은 5년 이상이라고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원칙은 3년 이상으로 하자. 이런 것들이죠. 등등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이런 제도를 임대차 제도라고 한단다. 자,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임대차 제도가 대리경작 제도보다는 임대차 제도가 시험 문제는 조금 더 많이 나요. 근데 두 가지 별로 내용들이 많지는 않으니까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 밖에 이제 나머지 농지 보전에 관한 것에서 그 농업진흥지역 또는 농지전에 관한 것 이거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글쎄 시험 문제 그렇게 자주 주는 건 아니고 다만 최근에 시험 문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데 보세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때 특히 무슨 지역에다 지정한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사만 전담으로 진다니까 녹, 관, 농자, 시골지역에만 농업진흥지역이 지어야지 주상공,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런 데는 농업진흥지역이 없어요. 지정할 수도 없고 농사만 전담으로 짓는 지역이니까 주로 녹, 관, 농자 지역인데 어디는 안 한단다? 특별시에 있는 녹지역에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요게 시험 문제 났었어요. 특별시 안에 있는 녹지지역, 즉 서울특별시에는요. 용도지역이 주상공녹밖에 없어. 근데 녹지지역에 있는 데는 서울특별시에 있는 녹지지역에는 뭐가 없다? 농업진흥지역을 아예 지정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특별시 녹지지역은 지정할 수 없어. 그럼 광역시에 있는 녹지지역은 지정할 수 있어요. 광역시에 있는 녹지지역은 지정할 수 있고 특별시에서만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법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시도지사라고 있죠? 자, 이제 이건 법 전체를 이제 보는 거야. 우리가 시도지사라고 하는데 이때 시도지사의 대표적인 게 누구죠? 이때 시도지사, 시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흔히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도지사 이렇게 세 사람의 관계만 보죠. 특시, 특도는 빼고 세종시장하고 제주도지사는 일단 빼놓고 일반적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관계를 봅니다. 우리 법에서는 보통은 시도지사를 하나로 취급합니다. 즉 서울특별시장이나 인천광역시나 경기도도지사 있죠.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이 사람도 할 수 있고 이 사람이 하는 건 이 사람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특별시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광역시장도 행사하고 도지사도 행사하고 셋은 동등한 권한을 갖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다가 가끔 가다가 누가 빠진다? 여기는 요 도지사가 빠져버리고 누구랑? 특별시장, 광역시장만 같이 가고 도지사는 제외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몇 번 있어요. 그런데 원칙은 시도지사가 같이 동행하다가 가끔가다 도지사는 빼버리고 특별시장, 광역시만 같이 갑니다. 근데 그렇게 가다가 마지막 농지법 맨 마지막에서 뭐 할 때만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했다만 그때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데 원래 어디에다 지정하는데 녹, 관, 농, 자라는 시골지역에서만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지만 이 중에 어디 있는 녹지지역은 안 된다고? 요 중에 녹지지역 중에 특별시에 있는 녹지지역은 안 되고
광역시 녹지정만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원래는 시도사가 같이 가다가 도지사 빠지고 특별시장, 가시장 같이 가다가 맨 마지막에서 농업진흥지역에서 이제 특별시장도 빠지고 광역시장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맨 마지막 갈 때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걸 이렇게 서로 갈라지는 걸 뭐란다? 황혼이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황혼이혼은 보통 60대 넘어서 이혼한 걸 황혼이혼하죠. 그동안 원앙금씨를 자랑하면서 같이 쭉 오다가 중간에 한번 떨어져 나가고 둘 중에 하나가 또 떨어져 나가는 게 농업진흥지역까지 가서 공법 맨 마지막 저거 강의하면 저희 맨 마지막 시간에 하는 거야. 그때 가서 서로가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에 갈라서는 여기가 나오는데 그 황혼이혼하는 게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때 녹지지역에다가 특별시는 녹지지역은 지정할 수 없고 광역시 녹지지역은 지정할 수 있다는 여기서 한번 갈라진다는 거 마지막으로 그런다는 거. 그래서 황혼이혼 해버린다는 거.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런 내용들이 바로 부동산 공법에 관련된 내용들은 다 이렇게 들어있다. 여기까지가 기초 입문 강의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뭐가 되죠? 본 강의에 들어가요. 자, 12월 달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본 강의에 들어가는데 우리 강의 수가 꽤나 많은 편입니다. 왜 그런다 그랬죠? 여기는 이제 기초 입문 강의 끝나고 나면 원래 기본 강의 해야 되고 심화 강의 해야 되고 다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초 강의부터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기초, 그다음에 기본, 심화 셋을 다 나갑니다. 그럼 기초는 사실 지금 공부한 것 중에 꼭 외워야 되는 것. 이건 꼭 해야 돼요. 꼭 해야 돼요. 이거는 기초면서 기본이죠. 그다음에 중간중간 진도 나가면서 이거는 지금은 보려고 하지 마시고 나중에 공부가 돼서 보십시오. 라는 건 그건 심화 강의 쪽입니다. 한꺼번에 진행되면서 쭉 나가면서 혹시 처음에 벅찰 때는 기초 강의하고 기본 강의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들만 반복적으로 들었으면 좋겠고 그게 어느 정도 공부가 됐다 싶으면 이제 이건 나중에 공부가 됐을 때 보라고 하는 건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신다면 단계적으로 올라가면서 쭉 한꺼번에 이어지면서도 단계적으로 올라가면서 공부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시고 공법은 몇 점의 목표다? 40점 목표라면 안 돼요. 40점 목표를 했다는 과락입니다. 그거. 그럼 다시 1년 공부해야 돼요. 목표는 몇 점? 60점. 여러분들 60점 목표랍니다. 그래서 강의는 60점 목표 강의가 아니에요. 더 높게 강의합니다. 왜냐하면 60점 강의 목표 다 맞췄다부터 60점 맞으면 안 되잖아. 적어도 80점 정도는 목표를 해놔야 그중에 80%만 소화시키면 80점에 80%, 88, 64, 64점 나오잖아요. 조금 안 돼가지고 70점 해도 87, 56, 56점 나오고 그러니까 강의하는 내용의 70% 내지 80%는 여러분이 소화한다면 약 60점 받을 수 있는 이런 정도의 강의가 이루어져야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이 공법 때문에 떨어졌다는 소리는 절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공부하시면 된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나중에 본 강의에서 이제 여러분들 뵙도록 하죠. 오늘 여기서 마치죠. 그럼 그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